예, 당초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 1년. 현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정운영 성과조사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성취도가 각각 98위, 99위로 꼽힐 만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기준 실업률도 4.5%로 지난해 3월보다 0.4%가 증가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시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비롯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논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상은 없는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목희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2달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또 국회 계실 때도 당 정책위원회나 또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셔서 누구보다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이 이제 취임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서 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다. 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고용 상황도 더 불안하다. 이런 분석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사정이 지표상으로도 안 좋고 체감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전과 달리 고용 없는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잘 수반되지 않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한 부담이 올해부터 한 4, 5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언론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제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에코 세대라는 게 그러니까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분들의 자녀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한 4,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예,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있는데요. 네. 공공부문 일자리를 일부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입니다. 네. 근데 OECD 선진국은 30% 넘는 데도 있고요. 평균 21.3%입니다. OECD 평균. 네.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이 비교해도 우리가 41.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공공부문 노동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끈질기게 늘려가야 됩니다. 네. 물론 국회도 설득해야 되고 국민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나는 실제로 이제 대량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민간 부문인데 민간 부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기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력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력이 한 5가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 이쪽이 제대로 지원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죠. 네. 모든 정부가 이걸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지원한 정부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거 제대로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벤처 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 벤처.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판로 같은 것을 걱정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많은 부분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 계열화되어 있잖아요. 재벌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일정한 협력과 양보를 하면 실제로 협력업체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갑질이 근절되면 자리가 늘어나는군요. 그럼요. 개각 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입니다. 혁신성장
뭐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혁신 성장의 속도가 너무 늦죠 우리나라 지금.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규제 개혁, 국민 생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을 때 네.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이건 물론 정부가 기도 감독을 잘 하면 네. 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괜찮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5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부분을 늘리고 민간 부분에는 정책 동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자, 청년 일자리 문제가 늘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홍종학 장관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에코 세대 문제를 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하여튼 이 에코 세대의 그 진출이 많아지는 시기하고 겹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도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창업 대책 같은 것은요. 네. 스타트업이나 뭐 스케일업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은 주로 청년이겠죠. 네. 그건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들어있지만 대부분 청년이니까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창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이런 건 뭐 청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대책들도 사실은 잘 추진되면 중장년층보다는 청년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사실은 대부분 청년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걸 꼭 청년 대책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대책의 사실은 가장 그 중심이 청년 고용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모든 세대 일자리를 다 늘려가야 됩니다만 국민들께서도 동의하다시피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그 나라가 미래가 바뀌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내걸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이런 일자리 정책의 중심에 청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청년의 꿈을 살리는데 더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비정규직보다는 이제 정규직을 원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이런 노력을 해왔고 한 70% 정도 이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걸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면 일자리 질이 좋아지죠. 그런데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 상생이 제대로 되면 협력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기타 처우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 보고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왜 안 가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 선진 국가에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방법이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주 40시간 노동제로 35시간으로 바꾼 것도 일자리 나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걸 아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정부 부처가 나서서 현장에 안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잘못하면 노동 강도의 강화라든지 불불노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이런 걸 막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부담을 갖는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임금이 주는 노동자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근로시간 안착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하면 대략 적게는 14만 개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잘 기울여지면 18만 개의 대기업 대상이니까요. 좋은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청년들을 위해서 이 14만 개 내지 18만 개 일자리가 꼭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여러 경제 상황도 살피셔야 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때문에 네.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견이 막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한 부위원장님 인식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경제 현상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저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네. 속도 조절론 이런 말을 할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비록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단기적 마찰적으로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된 직후에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 이런 데서. 그러나 장기적 구조적으로 이게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는 실정적인 조사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KBS에서 말한 1970년대 미국이라든지 혹은 2000년대 초에 헝가리 네. 많이 올랐던 몇 년 동안에 헝가리도 지금 조사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네. 이제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네. 따라서 고민을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최저임금 인상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마찰적으로 일자리 잃는 분들도 없도록 네. 혹은 극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네. 또는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네. 지원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부처 간의 갈등 문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리가 된 것인지. 사실은 이제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인데.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러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예컨대 무슨 경제부처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네. 경제 인상이라는 확실한 수치를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또 이런 중대한 얘기를 하려면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토론을 통해서 네. 얘기를 모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위 김동연 경제부총리 패싱론 아니다.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인 건 맞다. 이 두 가지는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 속도 조절을 얘기한 것은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었다는 객관적 현실적 근거도 없는데. 네. 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정부로서는 정말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김동연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네. 그것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 가면 될 일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좀 그렇긴 한데 위원장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다 탈퇴하고 막 지금 이러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꽤 많이 본 거고요. 대기업도 혜택을 경우에 따라서 기본급을 낮게 해놓는데 이런데 혜택을 본 거고, 일부 대기업에서요. 혜택을 본 거고. 그러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혜택 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손해본 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공공부문의 공무직들이 손해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기본급을 작게 해놓고 수당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도전해 왔거든요. 부위원장님 시간이 짧아서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자리위원회 이모키 부위원장이었습니다.